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입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정과 배반 그리고 화해. 신학교에서는 4년간의 수도원 시절에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의 학생이 없어지는 것이 상례였다. 때로는 죽는 사람이 생겨서 찬미가와 더불어 장례를 지내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부축되어 고향으로 보내지기도 했다. 그리고 탈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특별한 죄를 저질러 퇴학을 당하는 사람도 있었다. 또 극히 드물기는 하나 상급 학년에서만 일어나는 일인데 어떤 곤란한 처지에 놓인 학생이 청춘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권총 또는 투신 자살로 간단하게 어두운 곳으로 도망쳐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한스 기벤나트의 반에서도 두서너 명의 그부가 이런 식으로 사라졌다. 더욱이 그것은 이상스러운 우연으로 모두 헬라스의 방에서 일어났다. 헬라스의 방의 학생 중에는 힌두라는 별명을 가진 금발의 힘든 거라는 얌전한 작은 소년이 있었다. 그 소년은 알고이에 종교적으로 고립된 어느 지방의 양복점 주인 아들이었다. 그는 조용한 학생으로 없어진 뒤에야 비로소 약간의 평판이 떠돌았으나 그것도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니었다. 전략가로 유명한 궁전 명학사 루치우스의 바로 옆에 있던 그는 루치우스와 친하게 지냈고 조심스럽게 다른 아이들보다 그와 많은 접촉을 했다. 그가 없어진 후에야 비로소 헬라스 방의 아이들은 말없이 선량한 이웃으로서 또 종종 파란 많은 하나의 지점이 되어준 힌딩거의 존재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것을 느꼈다. 1월 어느 날 힌딩거는 연못으로 스케이팅을 하러 가는 배에 끼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스케이트는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다만 한번 구경을 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곧 추워져서 몸을 녹이기 위해 강가 주위를 서성거리게 되었다. 그는 추위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다름질 쳐서 들 쪽으로 약간 떨어진 다른 작은 호숫가에 이르렀다. 그곳은 따뜻한 물이 힘차게 솟아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물 위에는 살얼음이 얼어 있었을 뿐이었다. 그는 갈대를 헤치고 들어갔다. 그는 작고 가벼웠으나 그만 강기슭 가까운 곳에서 빠지고 말았다. 잠시 동안 허우적거리며 사람 살려 하고 외쳤으나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못하고 어둡고 차가운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렸다. 오후 2시에 첫 수업이 시작되었을 때야 비로소 사람들은 그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힌딩거는 어디 갔지? 복습 지도교사가 물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헬라스의 방을 찾아보아라. 그러나 거기에도 그는 없었다. 지각을 하는가 보군. 자, 그만 시작합시다. 74쪽 7째 구절. 이런 일은 2번 다시 없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은 꼭 시간을 지키도록 하세요. 그러나 3시가 되어도 힌딩거가 나타나지 않자 선생은 그제야 걱정이 되어 교장에게 사람을 보냈다. 교장은 즉시 교실로 달려와 중요한 질문 몇 가지를 하고는 곧 10명의 학생과 조교와 복습 지도 교사에게 수색을 하라고 명령했다. 남은 학생들에게는 받아쓰기 연습을 시켰다. 4시가 되어 복습 지도교사는 노크도 하지 않고 교실로 들어와서는 교장에게 귓속말로 무엇인가를 보고했다. 조용히 하고 교장은 명령했다. 학생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 마른 침을 삼키며 교장을 지켜보았다. 제군들의 하고 힌딩거는 하고 교장은 목소리를 낮추었다. 호수에 빠진 모양이다. 제군들도 그를 찾는 걸 도와야만 하겠다.
마이오 교수가 제군들을 지휘할 테니 하나하나 그분 말씀에 복종하도록 해라. 그리고 제 멋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놀란 학생들은 수근거리면서 교수 뒤를 따라갔다. 읍내에서 몇 사람의 어른이 밧줄과 판자와 몽둥이를 가지고 급히 달려가는 일행에 가담했다. 날은 몹시 추웠고 해는 점점 저물어가고 있었다. 마침내 딱딱하게 굳은 작은 소년의 시체가 발견되어 눈에 덮인 골풀 위에서 들것으로 옮겨졌을 때는 이미 황혼이 깊었다. 학생들은 겁에 질린 새처럼 불안스럽게 주위에 서서 시체를 바라보면서 파랗게 굳은 손가락을 문질렀다. 물에 빠진 친구가 선두로 운반되고 그 뒤를 따라서 묵묵히 눈에 덮인 들판을 걷기 시작했을 때야 비로소 그들의 억눌렸던 가슴은 갑자기 전율에 휩싸여 어린 사슴이 적을 만났을 때처럼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꼈다. 슬픔에 떠는 많지 않은 수의 일행 중에서 한스 기벤나트는 우연히 지난날의 친구 하일러와 나란히 걷게 되었다. 둘은 들판의 울퉁불퉁한 어느 장소에서 발을 헛디디는 순간 자기들이 나란히 걷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느꼈다. 죽음에 직면하여 마음의 충격을 심하게 받고 잠시나마 모든 이기심 같은 것에 대한 허무함을 깊이 느끼고 있었던 탓인지 어쨌든 한스는 갑자기 친구의 창백한 얼굴을 가까이에서 보자 뭐라 말할 수 없는 깊은 괴로움을 느끼며 하일러의 손을 잡으려고 했다. 하일러는 화가 난 것처럼 손을 움츠리더니 불쾌한 듯이 눈을 돌리고는 곧 다른 장소를 찾아서 맨 뒷줄로 사라져버렸다. 모범 소년 한스의 가슴은 고통과 부끄러움으로 울먹였다. 얼어붙은 들판을 헛디뎌 가면서 걷고 있는 동안 추위로 파랗게 된 볼 위로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는 것을 그는 억제할 수 없었다. 그는 잊어버릴 수도 없고 또 어떤 후회로도 돌이킬 수 없는 죄와 태만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선도에서 높이 걸머진 들것 위에 누워있는 사람은 작은 양복점 주인의 아들이 아닌 친구 하일러로 성적이나 시험이나 월계관이 아닌 양심의 깨끗함이나 더러움을 표준으로 하는 다른 세계로 한스의 배신에 대한 고통과 분노를 싣고 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는 동안 일행은 국도에 다다랐다. 그곳에서 수도원은 가까웠다. 수도원에서는 교장을 선두로 선생 일동이 죽은 힌딩거를 맞이했다. 만약 힌딩거가 살아있었다면 그러한 명예를 생각만 해도 도망쳐 버렸을 것이다. 선생들은 언제나 죽은 학생을 살아있는 학생을 대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눈으로 보았다. 그들은 죽은 학생을 대하면서 평소에 언제나 아무런 생각 없이 상처를 주는 하나하나의 생명이나 청춘의 귀중함을 다시는 돌이키기 어렵다는 것을 잠시나마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었다. 그날 밤도 그리고 다음 날도 하루 종일 눈에 띄지 않는 시체의 존재가 마술과 같은 작용을 하여 모든 행위나 언어를 부드럽게 하고 진정시켜 엷은 비단으로 감싸주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 짧은 기간에는 싸움도 분노도 소란도 웃음도 자취를 감추고 잠시 동안 수정이 물 표면으로부터 사라져 파도 하나 일지 않고 마치 아무것도 살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듯 했다. 서로들 만나서 익사한 아이의 이야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완전한 이름을 불렀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 힌두라는 별명을 부르는 것은 신뢰가 되는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눈에 띄지 않았고 쳐다보지도 않아서 학생들의 무리 속에 숨겨져 있던 조용한 힌두가 지금은 그의 이름과 죽음으로 큰 수도원 전체를 가득 채웠다. 이틀 후에 힌딩거의 아버지가 도착했다. 그는 아들이 누워있는 방에 2-3시간 동안 혼자 있었다. 그러고 나서
교장에게 차를 대접받고 그날 밤은 사슴의 집에서 묵었다. 그리고 장례식이 있었다. 관은 침실에 놓여 있었다. 알고이의 양복점 주인은 그 곁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틀림없는 양복점 주인 타입이었으며 몹시 야위었고 날카로웠다. 녹색으로 물들인 검은 프로코트에 좁고 옹색한 바지를 입고 손에는 낡은 예복용 모자를 들고 있었다. 그의 작고 좁은 얼굴은 바람 속의 일전짜리 촛불처럼 우수에 잠겨 슬프고 가냘프게 보였다. 그는 교장과 교수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으로 줄곧 당황하고 있었다. 마침내 관을 나르는 사람들이 관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슬픔에 잠긴 양복점 주인은 한 걸음 앞으로 나가서더니 눈물을 억제하면서 넋을 잃고 크고 조용한 방 한가운데에서 겨울의 고목처럼 멈춰섰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적막하고 허전하고 초라했기에 보는 사람도 가슴이 아팠다. 목사가 그의 손을 붙잡고 가까이 다가섰다. 그는 이상스럽게 휘어진 실크 모자를 머리에 얹고는 관 바로 뒤를 따라 층계를 내려가서 수도원의 뜰을 지나고 낡은 문을 통해 눈이 쌓인 하얀 들판을 따라 낮은 묘지의 담을 따라 걸어갔다. 묘 옆에서 찬미가를 부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휘하는 음악 선생의 박자를 맞추는 손은 보지도 않고 작은 양복점 주인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음악 선생은 화를 냈다. 양복점 주인은 슬픔에 잠겨 추위에 떨면서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목사와 교수와 수석 학생의 조사를 들으며 합창하는 학생들을 향해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때때로 웃옷 안주머니에 넣어둔 손수건을 왼손으로 만지작거렸으나 그것을 꺼내지는 않았다. 저분 대신 우리 아버지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나중에 오토 하르트너가 이렇게 말했다. 그러자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나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 장례식이 끝난 후에 교장은 힌딩거의 아버지와 함께 헬라스의 방으로 왔다. 제군들 중에서 고인과 특히 친했던 친구가 있나? 교장이 물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힌두의 아버지는 불안하고도 애초롭게 젊은 학생들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때 루치우스가 앞으로 나섰다. 힌딩거 씨는 그의 손을 덥석 잡더니 잠시 동안 꼭 쥐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방을 나갔다. 그러고 나서 그는 곧 출발했다. 눈으로 덮인 들판을 기차로 하루를 꼬박 달리지 않으면 집에 돌아가서 아들 힌딩거가 얼마나 적막한 곳에 잠들어 있는지를 부인에게 말해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생긴 지 얼마 후 수도원에서는 또 마력이 사라져버렸다. 선생들은 다시 학생들을 질타하기 시작했다. 문을 닫는 손도 난폭해졌다. 없어진 헬라스 방의 한 소년의 일은 거의 생각나지 않았다. 그 슬픈 호숫가에 오랫동안 서 있었기 때문에 감기가 들어 병실에 누워있는 아이도 있었으며 면 슬리퍼를 신고 목도리를 두르고 뛰어다니는 아이도 몇 명 있었다. 한스 기벤나트는 다리도 목도 아프지는 않았으나 그 불행한 참사가 생긴 날 이후 침통해지고 나이가 든 것처럼 보였다. 무엇인가 그의 마음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난 것이었다. 소년이 청년으로 성장한 것이었다. 그의 마음은 이를테면 다른 나라로 옮겨져 그곳에서 불안스럽고 안정되지 않은 채 아직도 자신이 머무를 곳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죽음의 공포 때문도 아니고 선량한 힌두에 대한 애도 때문도 아니었으며 오직 갑자기 눈뜬 하일러에 대한 죄의식 때문이었다. 하일러는 다른 두 아이와 함께 병실에 누워 뜨거운 차를 마셔야만 했다. 그리고
힌딩거의 죽음에서 받은 인상을 정리하고 후일의 시작 활동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그것도 그에게는 대수로운 일은 아닌 것 같았다. 그는 도리어 병색이 짙은 비참한 얼굴을 하고 있었으며 앓고 있는 친구들과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강금의 벌 이후로 그는 고독을 어찌할 수 없었으며 그의 감수성만은 말동무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마음은 상처를 입고 거칠어졌다. 선생들은 그를 혁명적인 불평분자로서 엄중히 감시하고 학생들은 그를 피하고 조교는 언제나 비꼬는 듯한 친절로 그를 대했다. 그가 벗삼는 섹스피어나 실러나 레나우는 그를 압박하고 굴종을 강요하는 현실 세계와는 다른 보다 힘차고 웅대한 세계를 보여주었다. 또 그의 수도자의 노래는 처음에는 운둔자 같은 우울한 음조를 띠던 것에 불과했으나 점차로 수도원이나 교사나 동급생에 대한 신랄한 증오에 가득 찬 구절로 변했다. 그는 고독 속에서 시니컬한 순교자의 쾌감을 발견했다. 이해되지 않는 것에 만족을 느끼고 가차없이 모멸적인 수도자의 노래 속에서 마치 자기가 작은 유베날리스라도 되는 듯이 여기고 있는 것이었다. 유베날리스는 60세가 되기까지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로마의 풍자 시인입니다. 장례식이 있은 지 일주일 후에 다른 두 친구는 다 낫고 하일러만이 여전히 병실에 누워 있었다. 한스는 그에게 병문안을 갔다. 한스는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의자를 침대 옆으로 끌어당겨 안고는 병자의 손을 잡으려고 했다. 병자는 불쾌한 듯 벽 쪽으로 돌아눕더니 아주 무뚝뚝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러나 한스는 물러나지 않고 하일러의 손을 힘있게 쥐고는 옛 친구의 얼굴을 억지로 자기 쪽으로 돌리려고 했다. 그러자 하일러는 화를 내면서 입술을 비틀었다.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냐? 한스는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내가 말하는 것을 들어봐 하고 한스가 말했다. 나는 그때 비겁하게도 너를 버렸어. 너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을 거야. 신학교에서 윗자리를 차지하고 가능하다면 1등을 하겠다는 것이 나의 굳은 결이었어. 그것을 너는 쓸데없는 공부라고 말했지. 너에게는 틀림없이 그렇지. 그러나 나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이상이었어. 나는 그때까지 그것보다 나은 것을 알지 못했던 거야. 하일러는 눈을 감고 있었다. 한스는 아주 소리를 낮추어 말을 계속했다. 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다시 한번 내 친구가 되어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를 용서해 주렴. 하일러는 눈을 감은 채 묵묵히 있었다. 지금 그의 마음속의 모든 착하고 밝은 요소가 친구를 향해 웃음을 짓고 있었지만 요즘 몰인정한 고독감이 습관이 되어버린 그는 적어도 잠시 동안은 그 가면을 벗지 않고 그대로 눌러쓰고 있었다. 그래도 한스는 굽히지 않았다. 꼭 부탁한다, 하일러. 나는 더 이상 내 주위를 방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꼴찌가 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너만 좋다면 우리 다시 친구가 되자. 그리고 우리는 다른 아이들은 상대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을 보여주자. 그때 하일러가 한스의 손을 힘있게 쥐면서 눈을 떴다. 2, 3일이 지나자 하일러도 병이 나아 병실에서 나왔다. 수도원 안에서는 다시 맺어진 이 우정에 대해서 적지 않은 흥분이 일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는 이제부터 기이한 나날이 시작되었다. 특별히 이렇다 할 체험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었으나 그들의 마음은 결합하고 있다는 일종의 독특한 행복감과 무언중에 자리 잡은 양보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전과는 다소 달라진 것이 있었다. 몇 주일 동안 떨어져 있던 기간이 두 사람을 변하게 만들었다. 한스는 더욱 부드럽고 따뜻하고 열광적으로 되어 있었으며 하일러의 태도는 힘차고 남성적으로 되어 있었다. 둘은
그동안 서로 떨어져서 그리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결합이 마치 커다란 체험처럼 또는 귀중한 선물처럼 생각되었다. 조숙한 이 두 소녀는 그들의 우정 속에서 무엇인가 첫사랑의 미묘하고 신비스러운 것을 가슴 두근거리는 부끄러움을 갖고 무의식적으로 이미 맛보고 있었던 것이다. 거기에다 그들의 결합은 성숙한 사나이의 씁쓸해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씁쓸해한 맛으로서 하구 전체에 대한 반항심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아이들에게 하일러는 친할 수 없는 사나이였고 한스는 이해할 수 없는 사나이였다. 그 무렵 다른 모든 아이들 사이의 우정은 아직도 순박한 소년의 장난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한스는 그 우정이 깊어지고 행복함에 집착하게 될수록 그에게 학교는 점점 멀어졌다. 새로운 행복감은 싱싱한 포도주처럼 그의 피와 사상에 끌어올라 빙빙 돌았다. 그와 동시에 리비우스도 호메로스도 그 중요성과 빛을 잃고 말았다. 선생들은 이제까지 모범적이던 학생이었던 기벤나트가 의문의 인간으로 변하고 요주의 인물인 하일러의 나쁜 가마에 물든 것을 보고 놀랐다. 무엇보다도 선생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청년의 발효가 시작되는 위험한 연령의 조숙한 소년에게 나타나는 이상한 현상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그들에게 하일러는 원래부터 무언지 언짢은 천재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 천재와 교사들 사이에는 옛날부터 움직일 수 없는 심연이 있었다. 천재적인 인간이 학교에서 나타내는 것은 교수들에게는 이전부터 혐오의 대상이었다. 교수들에게 천재라고 하는 것은 교수를 존경하지 않고 14살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고 15살에 연애를 하고 16살에 술집에 가고 금지된 책을 읽고 대단한 작문을 쓰는 것이었다. 때로는 선생들을 조롱조로 쳐다보며 교무일지 속에서는 선동자와 강금 후보자의 역할을 하는 불량배인 것이다. 학교의 교사는 자기가 맡은 학급에 한 사람의 천재가 있는 것보다는 확실성이 보장되는 10명의 바보가 있는 것을 좋아한다. 잘 생각해보면 그것도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교사의 임무는 정상을 벗어난 인간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라틴어를 잘하고 계산에 능하고 성실한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편이 더 많은 고통을 받을 것인가? 선생이 학생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반대일 것인가? 양자 중에서 누가 더 폭군이며 누가 더 많이 귀찮게 구는가? 또 상대방의 마음과 생활에 상처를 입히고 더럽히는 자는 누구인가? 그것을 검토해보면 누구나 불쾌한 기분이 되어 분노와 부끄러움을 갖고 자기의 젊은 시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이 취급할 일이 아니다. 정말로 천재적인 인간이라면 상처는 대개의 경우 쉽게 쾌유되고 학교에 굴하지 않고 좋은 작품을 만든다. 또한 후일 죽어서는 시간의 흐름에 명쾌한 후광에 쌓여 여러 세대에 걸쳐 후세의 학교 선생들로부터 걸작으로 그리고 고귀한 모범생으로 소개될 인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위안으로 삼는다.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규칙과 정신과의 싸움의 장면은 되풀이되고 있다. 그리고 국가와 학교는 매년 나타나는 몇 사람의 보다 깊고 뛰어난 정신을 타도하여 뿌리부터 꺾으려고 숨도 쉬지 않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보고 있다. 더욱이 언제나 누구보다도 학교 선생으로부터 미움을 받은 사람, 때때로 벌을 받은 사람, 탈주한 사람, 쫓겨난 사람들이 후에 가서 국민의 보배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속의 반항으로 자기 자신을 망치고 파멸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누가 알겠는가? 예로부터 훌륭한 학교의 원칙에 반해서
변태적인 두 젊은이에 대해서도 의심스럽다고 느껴지는 순간 사랑 대신에 가혹함이 한층 더 가중되었다. 다만 가장 근면한 헤브라이어 연구자로서 한스를 자랑으로 삼고 있던 교장만이 졸렬한 구제책을 시도했다. 그는 한스를 자기 사무실로 불렀다. 그곳은 옛날 원장이 거처하던 아름다운 그림과 같은 구석방으로 전설에 따르면 가까운 크니트링겐 출신의 파우스트 박사가 이곳에서 엘핑거 술을 몇 잔 마셨다고 한다. 교장은 상당한 인물로서 견식도 실무적인 수완도 없지는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부드러운 호의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는 학생들을 즐겨 군이라 불렀다. 그의 커다란 결점은 자부심이 너무 강한 것이었다. 그 결점은 교장으로 하여금 종종 교단에서 아슬아슬한 고개를 부리게 했으며 또 자기의 세력이나 권위가 조금이라도 의심스럽게 보이는 것을 참지 못했다. 그는 어떠한 항의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어떠한 가오도 고백하지 못했다. 그래서 무능력하거나 또는 정직하지 못한 학생들은 그와 매우 잘 어울렸으나 능력 있고 정직한 학생들은 잘 어울리지 못했다. 왜냐하면 조금만 반대 의사를 표시해도 그는 격분하여 올바른 판단력을 잃기 때문이다. 마음을 끌어당기는 듯한 눈초리와 다정한 목소리로 아버지 대신에 친구 역할을 하는 데에서 그는 명수였다. 지금도 그는 그 방법을 썼다. 앉아라, 기벤나트. 그는 주저주저하며 들어온 소년의 손을 힘있게 잡으며 친절하게 말했다.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괜찮은가? 네, 선생님. 내 자신도 최근 성적이 적어도 헤브라이어에서 약간 떨어진 것을 느끼고 있겠지? 너는 지금까지 헤브라이어는 1등이었어. 그런데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는 것이 매우 유감이다. 혹시 헤브라이어에 흥미를 잃은 것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 잘 생각해 보아라. 그런 일은 흔히 있단다. 아마 다른 과목에 더 주력을 하고 있는 모양이지. 아닙니다, 선생님. 정말이냐? 좋아. 그럼 다른 원인을 찾아봐야겠구나. 그것을 찾는데 내가 나를 도와주겠니? 모르겠습니다. 저는 항상 숙제는 했습니다. 물론 그렇지. 그러나 같은 핏줄에서도 바보는 있는 법이다. 너는 물론 숙제를 잘해왔다. 그것은 바로 너의 의무이기도 하지. 그러나 이전에는 어떤 경우에도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고 성적도 아주 좋았다. 그런데 갑자기 열이가 식은 것이 무슨 까닭인지 알고 싶다. 어디 아픈 데라도 있냐? 아닙니다. 혹 두통이라도 생겼니? 물론 그다지 건강해 보이지는 않는구나. 네, 두통은 이따금 생깁니다. 그럼 공부가 지나친 것은 아니냐? 아닙니다, 전혀. 그렇다면 다른 독서를 많이 하나? 정직하게 말해보아라. 아닙니다. 저는 거의 아무것도 읽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잘 모르겠구나. 얘야, 아직은 모르겠으나 어딘지 못마땅한 일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너는 진심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해 줄 수 있겠니? 한스는 교장이 내민 오른손에 자기 손을 얹었다. 교장은 그를 진심 어린 부드러움으로 들여다보았다. 그럼 좋다. 아주 지쳐버리지 않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수레바퀴 아래 깔리게 될 테니까. 교장은 한스의 손을 꼭 쥐었다. 한스는 안도의 숨을 쉬면서 문으로 걸어갔다.
그때 교장이 다시 한스를 불렀다. 좀 더 묻겠는데 기벤나트 하일러와 교제하고 있는 모양이지. 네, 매우 친합니다. 다른 아이들보다도 가까이 지내고 있다지. 그렇습니다. 아주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는 제 친구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지? 너희들은 서로 성격이 다르지 않니?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는 제 친구일 뿐입니다. 내가 너의 친구를 그다지 좋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너도 잘 알고 있겠지. 그는 침착성을 잃은 불평가며 재능이 있는지는 몰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 나는 내가 그로부터 좀 떨어졌으면 하고 생각하는데 넌 어떠니? 그건 안 됩니다, 선생님. 안 된다고? 도대체 왜? 그는 제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그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너는 다른 아이와 더 가까이 지낼 수 있지 않니? 하일러의 나쁜 가마에 몸을 맡기고 있는 것은 너뿐이야. 그 결과는 이미 눈에 드러나고 있다. 너는 하일러의 어떠한 점에 특별히 끌리느냐? 제 자신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좋아합니다. 그를 버리는 것은 비겁합니다. 그래. 내가 더 이상 내게 강요할 수는 없지. 그러나 차차 그로부터 멀어지기를 바란다.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단다. 교장의 최후의 문구에는 먼저 번의 그 부드러움은 하나도 없었다. 한스는 돌아가도록 허락되었다. 그때부터 한스는 새로이 공부에 모든 힘을 쏟았다. 물론 이전과 같이 순조롭게 진전되지는 않았다. 겨우 지나치게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고생해서 따라갈 뿐이었다. 그렇게 된 것의 일부는 우정 때문이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한스는 우정 때문에 손실과 장애를 가져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도리어 지금까지 소홀히 여겨왔던 모든 것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물을 우정 속에서 찾아냈다. 그것은 이전의 몸이 건조한 의무의 생활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보다 높고 따뜻한 생활이었다. 그는 젊은 연인과 같은 기분이 들었다. 위대한 영웅적인 행위는 가능하지만 매일 지루하고 하잘것없는 일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리하여 끊임없이 절망적인 한숨을 쉬며 자기 자신을 속박했다. 것만 슬쩍 들여다보고 꼭 필요한 것만을 거의 강제적으로 재빨리 외는 하일러가 가진 재주를 한스는 알지 못했다. 이 친구는 대개 매일 저녁 한가한 시간에 그를 유인했기 때문에 그는 무리를 해서라도 매일 아침 1시간씩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마치 적과 싸움이라도 하듯이 특히 헤브라이어 문법을 공부했다. 정말로 즐겁게 생각된 것은 호메로스와 역사 시간뿐이었다. 암중모색하는 기분으로 호메로스의 세계에 대한 이해에 가까워졌다. 역사에서 영웅은 그 이름이나 연대 같은 것에 대한 이해는 차차 없어지고 가까이에서 불타는 듯한 눈으로 바라보고 생생한 붉은 입술을 갖고 있는 것처럼 되었다. 어느 영웅이든 얼굴과 손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영웅은 조용하고 서늘한 돌과 같은 손을, 또 다른 영웅은 가는 혈맥이 돋아난 야위고 뜨거운 손을 가졌다. 복음서를 그리스어의 원문으로 읽고 있을 때에도 그는 때때로 갖가지 인물을 확실하게 느끼고는 놀랐다. 아니 도리어 압도당했다. 특히 마가복음 6장에 예수가 제자들과 배를 버리는 장면에서 그런 느낌이 강했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곧 예수이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다 라고 쓰여 있었다. 그 부분을 읽고 있을 때 그리스도가 배에서 내리는 모습이 눈에 보였다. 그리고 그 모습이나 얼굴 모양에 의해서가 아닌 사랑의 눈빛으로 가득 찬 이상한 깊이와 민감하기는 하나 강한 넋에 의해 형성되고 지배되는 것처럼 보이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갈색의 손이 가볍게 손짓한다기보다는 불러들여 환영하는 몸짓에 의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곧 알았다. 순간 거친 물가와 무거운 배의 뱃머리가 눈앞에 떠올랐다. 그리고 그 광경은 겨울 입김처럼 흩어져 버렸다. 이따금 그런 일이 되풀이되었다. 책 속에서는 어느 인물 또는 역사의 한 조각이 되살아나 자기의 시선을 살아있는 사람의 눈에 비치기 위해서 말하자면 욕심을 부려 뛰어나오는 것이었다. 한스는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이상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처럼 호련히 나타나서 이내 사라지는 현상에 직면하자 자기가 마치 검은 돼지를 유리처럼 들여다보거나 또는 하느님에게라도 발견된 것처럼 이상하게 변화된 자신을 느꼈다. 이러한 귀중한 순간은 부르지 않아도 오고 애달파하기도 전에 곧 사라져버렸다. 그것은 마치 순례자나 절친한 손님과 같았으나 무엇인가 낯설고 숭고한 것을 신변에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걸거나 강제로 멈추게 할 수가 없었다. 한스는 이러한 체험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이 일에 대해서는 하일러에게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하일러에게 이전의 우울감은 안정되지 않은 신랄한 정신으로 변해 수도원이나 선생들이나 친구들이나 기후나 인간 생활이나 신의 존재에 대해 비평을 가하고 때로는 싸움이나 엉뚱하고 멍청한 행동으로 줄다름질 쳤다. 그는 어쨌든 한번 고립되었고 다른 아이들과 대립되었기 때문에 경솔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 대립을 한층 날카롭게 반발적인 적대관계로 만들어버렸다. 그 속으로 기벤나트가 아무런 저항조차 하지 않은 채 휩쓸려 들어간 것이다. 그리하여 두 친구는 반감을 가지고 보여지는 기괴한 섬이 되어 많은 아이들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말았다. 한스는 점차 그것을 그다지 불쾌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다만 교장에 대해서만은 어두운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전에는 교장의 애제자였던 그가 지금은 냉담하게 취급되고 분명히 고의적으로 푸대접을 받고 있었다. 그리하여 특히 교장의 전문 과목인 헤브라이어에 대해서는 날이 갈수록 흥미를 잃고 말았다. 소수의 정체자를 제외하고서 40명의 생도가 수개월 사이에 심신이 모두 변화해버리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었다. 많은 아이들이 몸집과는 상관없이 키가 마구 자랐다. 그리하여 함께 자라지 않는 의복 밖으로 손목과 발목을 재미있게 내놓고 있었다. 얼굴은 차츰 사라져가는 어린아이다움과 수줍어하면서도 가슴을 펴기 시작한 어른다움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몸은 아직도 사춘기에 모진 모양을 나타내지 않은 아이라 할지라도 모세에 관한 책의 연구에 의해 적어도 일시적인 어른다운 엄숙함을 미끈한 이마에 띠고 있었다. 통통한 볼은 거의 희귀한 것이 되어버렸다. 한스 또한 변했다. 몸집에서는 하일러에게도 뒤지지 않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하일러보다 오히려 나이 들어 보이기까지 했다. 이전에는 부드럽고 투명하던 이마의 모가 이제는 뚜렷이 눈에 띄었다. 눈은 한층 깊이 들어갔고 얼굴은 병색을 띠었으며 팔다리와 어깨는 뼈만 앙상하게 남았다. 학교 성적에 스스로가 불만스럽게 되면 될수록 하일러의 영향을 받아 그는 더욱 심하게 다른 아이들과의 관계를 끊었다. 그는 이미 모범생으로서 장래의 수석으로서 동급생을 내려다볼 근거를 잃었기 때문에
그의 거만은 전혀 어울리질 않았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깨닫게 하거나 자기 마음속에서 그것을 고통스럽게 여기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다. 특히 한스는 모범적인 하르트너와 건방진 오토뱅거와 종종 싸웠다. 어느 날 뱅거는 한스를 조롱하고 화나게 했다. 한스는 그만 제정신을 잃고 주먹으로 응수했다. 그들은 심하게 치고받았다. 뱅거는 비겁한 아이였으며 매우 약한 상대를 해치우는 일은 아주 잘했다. 그는 사정없이 때리고 달려들었다. 그때 하일러는 그 자리에 없었다. 다른 아이들은 한가로이 바라보면서 한스가 두들겨 맞는 것을 통쾌하게 여겼다. 한스는 심하게 얻어맞아서 코피를 흘렸고 갈비뼈 전체가 아파왔다. 그는 밤새 수치와 고통과 분노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하일러에게는 이 일을 감추었으며 이때부터 한스는 완전히 다른 아이들과 절연하고 같은 방 학생들과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봄을 맞아서 비가 내리는 대낮이나 비 오는 일요일이나 황혼역에는 수도원의 생활에도 새로운 조직과 움직임이 나타났다. 아크로폴리스실에는 피아노의 명수와 피리 부는 사람이 둘 있었기 때문에 규칙적인 음악의 밤이 2번 열렸다. 게르마니아 실에서는 희곡 독서회를 열었다. 몇 명의 젊은 경건주의자는 성서 모임을 만들어 매일 밤 칼뱅의 성서 주역을 한 장씩 읽었다. 하일러는 게르마니아 실의 독서회에 입회를 지망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격분했다. 분풀이로 이번에는 성서 모임에 들어갔다. 거기에서도 그는 환영받지 못했으나 무리하게 밀고 들어갔다. 그리고 겸손하고 조용한 일동의 경건한 담화 속에 대담한 언설과 신을 모독하는 야유로서 쟁론과 불화를 가져왔다. 하일러는 곧 이러한 몹쓸 장난에도 지쳤으나 오랫동안 야유적인 성서의 입버릇이 그의 말투에 남아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를 거의 돌아다보지 않았다. 학생들은 이제 완전히 기획과 창립의 정신에 몰두해 있었다. 가장 화제에 오른 사람은 재능과 기질을 갖춘 스파르타의 방의 어느 학생이었다. 그는 개인적인 명성을 생각하는 반면에 여러 학생들을 즐겁게 하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하잘것없는 짓으로 단조로운 생활에 기분 전환을 가져왔다. 둔스탄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그는 인기를 얻고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기발한 방법 등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학생들이 침실에서 나오자 세면장 입구에 한 장의 종이가 붙어 있었다. 거기에는 스파르타의 육경구라는 제목 아래 친구들을 몇 명 골라내어 그들의 폭행, 나쁜 놀이, 우정 관계를 신랄하게 조롱하는 이행시가 적혀 있었다. 기벤나트와 하일러의 쌍에게도 일격을 가하고 있었다. 작은 조직 안에는 심한 흥분이 일어났다. 극장의 입구이기나 한 것처럼 생도의 무리가 벌떼처럼 세면장 입구로 몰려들어 떠들썩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입구 전체에 응수와 찬성과 새로운 공격의 경고와 풍자시가 나붙었다. 그러나 그 소동의 장본인은 2번 다시 여기에 가담할 만큼 어리석지 않았다. 불씨를 곡창에 던지는 목적은 이미 달성했기에 그는 기쁨에 잠겨 손을 비비고 있었다. 거의 전 학생이 며칠 동안 이 풍자시 전쟁에 가담했다. 누구나 이행시를 생각하면서 묵묵히 걸어다녔다. 이 일에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예전과 같이 묵묵히 공부에만 열중하는 사람은 아마도 루치우스 혼자뿐이었다. 마침내 어느 선생이 이것을 알게 되어 소란스러운 유희를 금지시켰다. 교활한 둔스탄은 이번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그동안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드디어 그는 신문 제1호를 냈다. 그것은 극히 작은 규격의 초고지에 복사한 것으로 자료는
그동안 수주일에 걸쳐 수집해 놓은 것이었다. 신문은 산돼지라는 표제를 단 주로 유머 신문이었다. 여호수아서의 저자와 마을브론 신학교의 한 학생 사이의 우스운 대화가 제1호의 뛰어난 기사였다. 둔스타는 이에 성공하려고 애쓰지는 않았다. 매우 다망한 편집자 겸 발행인다운 얼굴과 거동으로 그는 수도원 안에서 그 옛날 베네치아 공화국의 명성 높은 아레티노와도 같이 비난과 칭찬의 명성을 얻고 있었다. 헤르만 하일러가 열정적으로 편집에 가담하여 둔스탄과 함께 날카롭고 풍자적인 감찰관 역을 맡았을 때 학생들 사이에서는 놀라움의 소용돌이가 일어났다. 하일러에게는 그러한 역에 필요한 기지와 독설이 부족하지 않았다. 거의 한 달 동안 이 작은 신문은 수도원 전체를 숨막히게 했다. 기벤나트는 하일러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에게는 함께 일할 흥미도 재간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하일러가 다른 일에 바빠서 최근 빈번하게 스파르타실에서 밤을 지내고 있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다. 한스는 하루 종일 우울하게 멍청이 돌아다녔다. 그리고 서서히 흥미없는 공부를 시작했다. 어느 날 리비우스 시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교수는 한스의 이름을 불러 번역을 해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그냥 앉아 있었다. 어찌된 일이냐? 왜 일어나지 않냐? 교수가 화를 내며 소리쳤다. 한스는 움직이지 않았다. 똑바로 의자에 앉은 채 머리를 조금 수그리고 눈을 반이나 감고 있었다. 이름이 불려지고 꿈에서 깨어나기는 했으나 교수의 말소리가 아주 먼 곳에서 울려오는 것처럼 들릴 뿐이었다. 옆자리 아이가 심하게 찌르는 것을 순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다른 곳에 닿아 있었다. 누군가가 한스에게 말을 걸었다. 아니, 말이 아니라 다만 샘이 솟는 소리처럼 깊고 부드럽게 아주 가깝고 낮게 속삭였다. 그리고 많은 눈이 한스를 바라보았다. 낯설고 예감이 넘치는 커다랗게 빛나는 눈, 그것은 리비우스에서 읽은 로마 군중의 눈이었다. 아마도 그가 꿈에서 보았던지 아니면 언젠가 그림에서 본 미지의 인간의 눈이었을 것이다. 기벤나트! 교수는 또 한 번 소리를 질렀다. 잠을 자고 있는 거냐? 한스는 조용히 눈을 뜨고는 놀라서 교수를 바라보며 머리를 흔들었다. 자고 있었구나. 그렇지 않았다면 어느 문장을 읽고 있는지 말해봐라. 한스는 손가락으로 책을 가리켰다. 그는 어디를 읽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일어서겠지? 교수는 조롱하듯이 물었다. 한스는 그제야 일어섰다. 너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내 얼굴을 쳐다보아라. 한스는 교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초리가 교수의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교수는 이상히 여기며 고개를 이리저리 갸웃거렸다. 어디 불편하냐, 기벤나트? 아닙니다, 선생님. 앉아라. 그리고 수업이 끝난 후에 내 방으로 오너라. 한스는 자리에 앉아서 리비우스 책 위에 엎드렸다. 그는 완전히 깨어나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마음의 눈은 그 많은 낯선 인물의 뒤를 쫓았다. 그는 서서히 넓은 세계로 멀어져 가면서 끊임없이 빛나는 눈을 그 자신 위에 쏟고 있었으나 마침내 아주 먼 안개 속에 가라앉아 버렸다. 그와 동시에 교수의 목소리와 번역하고 있는 학생의 목소리와 그 외에 교실의 작은 소음이 점점 가까워져서 마침내 평소와 다름없이 아주 확실해졌다. 의자와 교단, 흙판은 이전과 같았다. 벽에는 나무로 만든 큰 콤파스와 삼각자가 걸려 있었다.
그리고 주위에는 친구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 중 대부분이 호기심을 갖고 뻔뻔스러운 눈초리로 한스 쪽을 넘겨다보고 있었다. 한스는 그때 깜짝 놀랐다. 수업이 끝난 후에 내 방으로 오너라 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큰일이다.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단 말인가? 수업이 끝난 후 교수는 한스에게 눈짓을 하여 빤히 바라보고 있는 다른 학생들 사이를 지나 그를 자기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자,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보아라. 자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 예, 내 이름을 불렀을 때 왜 일어나지 않았니?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들리지 않았니? 너 귀가 먹었니? 아닙니다. 들렸습니다. 그런데 왜 일어나지 않았니? 거기다 나중에는 이상한 눈빛까지 했으니 말이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니? 아무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일어나지 않았니? 역시 어디가 불편한 게 틀림없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쩐 일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아팠니? 아닙니다. 그래, 좋다. 돌아가거라. 식사 전에 그는 다시 불려서 침실로 갔다. 거기에는 교장이 마을 의사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의사는 한스를 진찰하고는 꼬치꼬치 캐물었으나 아무것도 확실한 것은 알 수가 없었다. 의사는 가볍게 웃으면서 별일 아니라고 했다. 대수롭지 않은 신경 증세입니다, 선생님. 의사는 조용히 웃었다. 일시적인 쇠약, 일종의 가벼운 현기증에 불과합니다. 이 젊은이는 매일 건물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두통은 물약으로 처방하겠습니다. 그때부터 한스는 매일 식후에 1시간씩 바깥에 나가야만 했다. 그는 이것이 조금도 싫지 않았으나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이 산책에 하일러가 동행하는 것을 교장이 단호히 금지하고 있는 것이었다. 하일러는 분개하여 욕을 했지만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한스는 언제나 혼자 나갔으나 거기에서 어떤 즐거움을 느꼈다. 이른 봄이었다. 아름답고 둥글게 구부러진 언덕에 얕고 맑은 파도처럼 싹트는 푸름이 흘렀다. 나무들은 날카롭게 윤곽을 이룬 갈색의 그물과 같은 겨울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잎의 유희와 들과 산의 색이 조화를 이루어 생생하게 푸른 끝없는 파도를 이루었다. 전에 라틴어 학교 시절에 한스는 봄을 발랄한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관찰했다. 여러 종류의 새들이 차례차례 돌아오는 것을 관찰했다. 또한 차례로 꽃이 피는 것도 관찰했다. 그러고 나서 5월이 되면 곧 낚시질을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은 새의 종류를 구별하려고도 솟아나는 싹으로 관목을 분간해 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전체의 움직임과 도처에 싹트는 빛깔을 보고 푸른 잎의 냄새를 들이마시고 부드럽게 끓어오르는 공기를 느끼면서 두려운 기분으로 들판을 걸었다. 그는 곧 피곤을 느끼며 언제나 누워서 자고 싶었고 현실적으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것과 다른 여러 가지를 보았다. 그것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는 그 자신도 몰랐고 생각해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밝고 부드러운 이상한 꿈으로 초상 또는 진기한 나무의 가로수처럼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았으며 다만 보기 위한 순수한 화면에 지나지 않았다. 그것을 보는 것은 하나의 체험이었다. 그것은 다른 땅으로 다른 인간에게로 떠나가는 것이었다. 낯선 지상을 밝기 좋고 부드러운 땅을 걸어가는 것과 같았다. 낯선 공기를 선들선들 가볍고 미묘한 꿈과 같은 향기로 가득 찬 공기를 호흡하는 것이었다.
때때로 이 화면 대신에 가벼운 손이 부드럽게 그의 몸을 만지면서 스쳐가는 것 같은 망연하고 따뜻하게 흥분되는 감정이 찾아들기도 했다. 한스는 독서나 공부를 할 때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몹시 힘들었다. 그의 흥미를 끌지 못하는 것은 그림자처럼 손 아래로 미끄러져 빠져나가는 것이었다. 헤브라이어 단어를 수업 시간에 알고 싶으면 마지막 30분 안에 외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물체의 모습이 뚜렷하게 떠오르는 순간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책을 읽고 있으면 묘사된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 생명을 얻고 가까운 주위에 있는 것보다도 훨씬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의 기억력은 벌써 아무것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고 거의 날마다 마비되어 가고 불확실해져 가는 것을 깨닫고 그는 절망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옛날의 기억이 경이롭고도 두렵게 무시무시한 명료성을 갖고 이따금 그를 괴롭혔다. 한스는 수업 도중이나 책을 읽고 있을 때 아버지나 아나 할멈이 아니면 옛날의 선생이나 동급생 중에 한 사람이 떠올라 잠시 동안 그의 주의를 빼앗곤 했다. 슈투트가르트에 머물렀던 일과 주의 시험, 그리고 휴가 중에 있었던 일들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체험했다. 또는 낚싯대를 들이우고 냇가에 앉아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았고 햇빛이 내리쬐는 물냄새를 맡기도 했다. 동시에 자기가 꿈꾸고 있는 것은 훨씬 옛날의 일처럼 생각되는 것이었다. 한스는 어느 따뜻하고 습기찬 컴컴한 석양녘에 하일러와 함께 침실을 한들한들 거닐면서 집안일과 아버지, 낚시질,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하일러는 아주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는 한스에게 이야기를 시켜놓고서 이따금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하루 종일 놀이객감으로 가지고 있던 작은 잣대로 생각에 골몰한 듯 허공을 몇 번 치곤 했다. 차츰 한스도 입을 다물었다. 이윽고 밤이 되었다. 둘은 창틀에 걸터 앉았다. 야, 한스. 마침내 하일러가 입을 열었다. 그 소리는 불안으로 흥분되어 있었다. 왜?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말해봐. 나 갑자기 생각났는데 내가 여러 가지를 말했으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너 젊은 여자의 뒤를 따라가 본 적 있니? 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런 일은 그들이 아직까지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한스는 그런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수수께끼의 세계는 동화의 꽃밭처럼 그를 끌었다. 그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손가락이 떨렸다. 꼭 한번. 한스가 속삭이듯 말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아이였을 때야. 그럼 너는? 하일러는 한숨을 쉬었다. 야, 그만두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 쓸데없는 짓이야. 그렇지 않아. 나한테 애인이 있어. 너한테? 정말이야? 고향의 이웃집 아이야. 이번 겨울에 그 애랑 키스했어. 키스? 응. 그때는 이미 어두웠어. 석양 얼음판 위에 서였지. 그 애가 스케이트 벗는 것을 내가 도와주고 있었는데 그때 키스를 했어. 그 애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뛰어서 도망가 버렸어. 그러고 나서 그것뿐이야. 그는 또 한숨을 쉬었다. 한스는 하일러를 금단의 동산에서 온 영웅처럼 바라보았다. 그때 종이 울렸다. 모두 침대에 들지 않으면 안 되었다. 불이 꺼져 아주 조용해진 한참 후까지 한스는 잠이 들지 않고 하일러가 연인에게 한 키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 날 더 자세히 물어보려고 했으나 왠지 부끄러웠다. 하일러는
한스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말을 꺼내기가 어색했다. 학교에서 한스는 더욱 나빠졌다. 선생들은 언짢은 얼굴을 하고 이상한 시선으로 그를 쏘아보게 되었고 교장 역시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동급생들도 오래전부터 한스가 1등을 포기한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하일러만은 학교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한스 자신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모든 것이 되어가는 대로 지켜보고 있었다. 하일러는 그동안 신문 편집에 실증이 나서 완전히 친구의 품으로 되돌아왔다. 금지된 것을 어기고 그는 몇 차례 한스의 산책에 따라가서 함께 양지 바른 곳에 누워서 몽상도 하고 시도 낭독하고 교장을 야유하기도 했다. 한스는 매일매일 하일러가 그 연애 사건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래 끌면 끌수록 그것에 대해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한편 친구들 사이에서 두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던 미움을 받았다. 왜냐하면 하일러가 산돼지에서 신랄하게 풍자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신문은 이 무렵에 폐간되었다. 임무를 끝내버린 것이다. 본래 그것은 겨울과 봄 사이에 따분한 몇 주일간을 목표로 했던 것이었다. 이제 갓 시작된 아름다운 계절은 식물 채집이나 산책이나 밖에서 놀이를 즐기기에 충분했다. 날마다 낮이면 체조하는 아이, 씨름하는 아이, 경주하는 아이, 공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수도원의 안뜰을 활기로 가득 채웠다. 이때 하나의 새로운 파문이 일어났다. 그 장본인은 물론 평소와 마찬가지로 전체 학생의 두통거리이며 암초와 같은 헤르만 하일러였다. 교장은 소갈머리 없이 쓸데없는 말을 하는 동급생을 통해 자신이 금지시킨 것을 우롱하고서 하일러가 매일 산책하는 기벤나트와 동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번에는 한스는 그대로 두고 그의 오래된 친구인 하일러만을 사무실로 불러들였다. 교장은 부드럽게 너라고 불렀으나 하일러는 즉석에서 그 말을 거절했다. 하일러는 교장이 명령을 불복종한 데 대해서 책망을 하자 자기는 기벤나트의 친구이며 서로의 교제를 막을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고 반박했다. 심한 언쟁이 일어났으며 그 결과 하일러는 서너 시간 감금되었고 동시에 당분간 한스와 함께 외출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리하여 다음 날부터 한스는 또다시 혼자서 공인된 산책을 했다. 그는 2시에 돌아와서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교실에 들어갔다. 그리고 수업이 시작될 때가 되어서야 하일러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힌두가 없어졌을 때와 똑같았으나 이번에는 아무도 지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3시에 전 학생이 3명의 선생과 함께 없어진 하일러의 수색에 나섰다. 모두가 흩어져서 숲속을 소리 지르면서 헤맸다. 2명의 선생을 위시하여 하일러가 자살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5시에는 그 지방 경찰서와 파출소에 전보를 치고 석양에는 하일러의 아버지에게 지급 우편을 보냈다. 밤늦게까지 아무런 종적도 나타나지 않았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하일러가 투신 자살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며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또한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말하는 학생도 있었다. 그러나 도망자는 거의 돈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모든 학생들은 한스만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스는 도리어 누구보다도 가장 놀라며 걱정하고 있었다. 밤에 침실에서 다른 아이들이 묻고 억측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쓸데없는 농을 걸어오자 한스는 이불 속으로 깊이 들어가 친구의 일로
번민하고 걱정하면서 오랫동안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 하일러는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예감이 그의 불안한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겁에 질린 슬픈 마음에 가슴이 막혀 있다가 마침내 지쳐서 잠이 들어버렸다. 이 무렵 하일러는 몇 마일 떨어진 깊은 숲속에서 뒹굴고 있었다. 추워서 잘 수는 없었으나 마음속으로부터 자유로운 기분이 되어 깊이 숨을 내쉬고 좁은 새장에서 도망쳐 나온 새처럼 수족을 뻗었다. 그는 점심때부터 걷고 있었다. 흔히 트링겐에서 산 빵을 이따금 씹으면서 이른 봄의 맑은 나뭇가지 사이로 밤의 어둠과 별과 빨리 달리는 구름을 바라보았다. 결국 어디로 갈까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적어도 오늘 밤만은 몸서리치는 수도원을 뛰쳐나와 자기의 의지가 명령이나 금지보다 강하다는 것을 교장에게 보여준 셈이었다. 다음 날도 온종일 모두 그를 찾았으나 허사였다. 그는 이틀 밤을 어느 마을 근처의 밭에 있는 집단 속에서 지냈다. 아침이 되자 그는 또다시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이른 석양 무렵에 다시 마을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만 지방 경찰관에게 붙들리고 말았다. 경찰관은 악이 없는 욕설을 퍼부으며 그를 붙잡고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그는 농담과 애교로 면장의 마음에 들게 되었다. 면장은 그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햄과 달걀을 많이 먹이고 잠자리에 들게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하일러의 아버지는 다음날 이곳에 와서 하일러를 데리고 왔다. 탈주자가 아버지와 함께 되돌아왔을 때 수도원의 흥분은 대단했다. 그러나 하일러는 꼿꼿이 머리를 들고서 천재적인 짧은 여행을 전혀 후회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모두가 그에게 사죄를 시키려고 했으나 그는 그것을 거절했다. 또한 교사회의의 비밀 재판에서도 그는 조금도 겁을 먹거나 공손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학교에서는 그를 붙들어 놓으려고 했으나 그러기에는 그가 너무나 지나쳤다. 드디어 그는 퇴학 처분을 당하고 석양에 아버지와 함께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먼 여행을 떠났다. 그의 친구인 기벤나트와는 잠시 악수를 나누었을 뿐 별다른 이야기 없이 이별했다. 극도로 반항적이고 추악한 이번의 탈선 사건에 대해서 교장이 한 일장 훈시는 장엄하고 격렬한 것이었다. 그러나 슈투트가르트의 상사에게 보낸 그의 보고는 훨씬 점잖고 요령 있는 가냘픈 문구였다. 학생들이 퇴학을 당한 불량배와 편지를 주고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그것에 대해서 한스 기벤나트는 도리어 미소를 지었다. 수지일 동안 사람들의 화제에 오른 것은 하일러와 그의 도망에 관한 것뿐이었다. 멀리 떨어지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의 판단은 달라졌다. 그 당시에는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했던 그 탈주자를 이제는 마치 날아간 독수리처럼 보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헬라스의 방에는 빈 책상이 2개나 생겼다. 뒤에 없어진 아이는 먼저 없어진 아이처럼 그리 빨리 잊혀지지는 않았다. 단지 교장만은 2번째 일도 조용히 지나가 주었으면 하고 바랄 뿐이었다. 그러나 하일러는 수도원의 평화를 깨뜨리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다. 한스는 하일러의 소식을 눈이 빠지게 기다렸으나 아무런 소식도 오지 않았다. 하일러는 이곳을 떠난 뒤 그대로 행방불명이 되었다. 그의 인물과 도망 사건은 차차 지난날의 이야깃거리가 되었고 마침내 전설화가 되었다. 그 정열적인 소녀는 후에 더욱 다양한 천재적인 업적과 방황을 거듭한 끝에 비통한 생활 가운데서 엄격하게 단련되어 큰 인물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의젓하고 당당한 훌륭한 인간이 되었다. 뒤에 남은 한스는 하일러의 탈주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혐의를 벗지 못하고 그로써 선생들의 호의를 완전히 잃고 말았다. 한 선생은 한스가 수업 중에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을 때 이렇게 말했다. 왜 너는 훌륭한 친구 하일러와 함께 가지 않았니? 교장도 이제 그에게서 손을 떼고 마치 바리새인의 위선자가 세리를 보는 것처럼 경멸에 가득 찬 동정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았다. 기벤나트는 이미 학생 축에도 들지 않았다. 그는 이제 나병 환자에 속해 있었다.